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각은 1941년 12월 1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위치는 하와이 제도 서쪽의 작은 섬 니하우입니다. 일본 해군 조종사 니시카이치 시게노리가 빼앗긴 기밀 서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한바탕 활극을 벌이고 있는데, 이때 주민인 카나엘레 부부와 다른 사람들이 일당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이면 이미 주민들에게 잡혀있던 니시카이치가 하라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지 12시간도 더 지나 있었는데, 니시카이치가 불시착한 제로기에 가지고 있던 기밀 서류도 못 찾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하윌라 칼레와노도 마을을 뒤졌지만 못 찾아서 실패할까 두려워진 니시카이치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윌라와 5명의 주민이 동쪽 카우아이 섬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사실을 잡혀있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록에 따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끌려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하라다를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라다에게 통역을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하윌라 칼레와노 혹은 자신의 서류를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오후 혹은 저녁까지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었습니다. 베니 카나엘레는 니시카이치가 마을 주민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자 더 이상 참고 있을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니시카이치 일당은 하라다가 섬 주인 로빈슨 집에서 훔쳐온 샷건과 원래 니시카이치 것이었다가 하윌라의 빈 집에서 일당이 다시 탈취한 권총이 있었고, 일당이 불시착한 제로기에서 분해해서 가지고 온 7.7mm 기관총은 이때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곳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샷건은 니시카이치가 들고 있었으며, 원래 니시카이치 것이었던 권총은 니시카이치의 전투화에 꽂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니 카나엘레는 총을 들고 있고 거기다 흥분한 것이 역력한 니시카이치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라다에게 하와이어로 니시카이치가 가지고 있는 샷건을 하라다가 대신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라다는 베니의 요구를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라다는 베니 카나엘레가 이 말을 하자 위협을 느꼈는데, 베니 카나엘레는 당시 49세였고 이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키가 2m에 거의 근접한 거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에는 하라다 요시오도 일본인 치고는 체격이 컸다고 나오긴 하지만 당시 베니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하라다는 베니가 얘기한 것처럼 니시카이치에게 자신에게 샷건을 넘겨달라고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베니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카이치는 하라다의 요청을 듣고 샷건을 넘겨주었는데, 이때 베니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베니 카나엘레가 행동을 개시한 시각은 13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묘사에는 여러 기록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전해옵니다. 이 사건에 관한 2개의 공식 기록 중 하나인 미 육군 장교 잭 미즈하의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전개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인 미 해군 장교 C.B. 볼드윈의 보고서에 상황 묘사가 나와 있는데, 니시카이치가 샷건을 하라다에게 넘겨주는 순간 베니가 니시카이치에게 달려들었고, 깜짝 놀란 니시카이치가 바로 엎드리면서 신속히 권총을 전투화해서 꺼냅니다. 베니는 니시카이치로부터 권총을 뺏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베니 옆에 있었던 부인 엘라가 이를 보고 니시카이치에게 달려듭니다. 엘라는 니시카이치의 권총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이를 본 하라다가 엘라를 니시카이치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아직 권총을 가지고 있던 니시카이치가 베니에게 권총을 쏘았고 총탄 3발이 베니에게 명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총탄은 베니의 양쪽 허벅지 그리고 상체 오른쪽 옆에 맞았는데 뼈나 장기 등 중요한 부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는 권총을 3발이나 쏘아 맞췄지만 베니를 제압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베니 카나엘레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체격이 큰 베니 카나엘레는 니시카이치를 향해 달려들어가서 니시카이치를 번쩍 든 다음에 벽에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총에 맞는 것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엘라는 근처에서 돌을 집어 정신을 못 차리는 니시카이치를 가격했습니다. 베니 카나엘레는 칼을 찾아서 제압당한 니시카이치 위에 올라타고 니시카이치를 공격했고, 니시카이치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라다는 계속 샷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니시카이치가 죽은 이상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샷건으로 자기 배를 2번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증언들이 존재하는데 잭 미즈하의 보고서에 카나엘레 부부가 조종사를 죽였다고 나오는 것을 보아 다른 증언과 마찬가지로 엘라 카나엘레가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진주만 기습 직후 하와이 제도의 작은 섬 니하우 섬을 공포에 몰아넣은 항모 히류의 전투기 조종사 니시카이치 시게노리와 자기 나라를 배신한 하라다 요시오의 무장 난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인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경 하윌라 칼레오하노와 다른 5명의 주민들이 탄 보트가 거의 15시간에 이르는 항해 끝에 카우아이 섬 와이메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행이 찾고 있던 니하우 섬 주인 에일머 로빈스는 여기 살지 않았고 약 6km 떨어진 마카웰리, 현재 이름 카우마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일행은 이곳까지 가서 로빈슨에게 자초지종을 알렸고 곧 카우아이에 주둔한 299연대 미군 병사들을 중심으로 지원부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때 등대를 관리하는 배였던 라이트하우스 텐더 쿠쿠이가 때마침 니하우 섬에 있었고 이 배를 카우아이로 불러서 병력을 태우고 다시 니하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12명의 무장 병력은 하윌라 일행 그리고 기관총 2정과 함께 일행이 도착한 지 3시간 만인 1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니하우를 향해 떠났고 병력을 인솔하던 사람이 바로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잭 미즈하입니다. 미즈하는 하와이 내셔널 가드 보병 제299연대 M 중대장이었다가 진주만 기습이 터지고 나서 지휘관인 커맨딩 오피서에서 이그제큐티브 오피서로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니하우 섬에 일본군 조종사가 불시착했고 무장한 채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하윌라 일행으로부터 들어오자 니하우에 파견될 병력의 지휘를 자원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니하우로 가는 배는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니하우에 도착했는데 동역선인데도 12시간 이상 걸린 것이 이상하지만 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원병력은 니하우 섬 남서쪽 해안에 상륙해 아침 식사를 하고 걸어서 제로기가 불시착한 지점에 오후 1시 5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니하우 섬에서의 사건은 하윌라 일행이 카우아이에 도착하기 훨씬 전인 토요일 오전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잭 미즈하는 마을에 도착해서 토요일 오전에 일어난 사건 경과를 들었고 숨겨져 있던 니시카이치의 기밀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로빈슨의 샷건과 니시카이치의 권총은 분실되었는데 샷건은 5년 후 홍수가 났을 때 마을에 떠밀려와서 수거되었지만 니시카이치의 권총 그리고 제로기의 7.7mm 기관총 중 하나는 이후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니시카이치가 불태운 제로기 잔해도 곧바로 조사되었고 20mm 기총 등 여러 부품들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후 나머지 기체는 숲속으로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니하우 섬에는 아직도 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니시카이치 일당에 의해 집이 전부 타버린 하윌라 칼레오하노에게는 미육군에서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상을 입은 베니 카나헬레와 부인 엘라는 치료를 위해 그리고 공범이었던 신타니 이시마츠와 아이린 하라다는 감옥에 가기 위해 각각 카우아이 섬으로 가는 배에 병사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12월 15일에 와이메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16일 후에 퇴원해서 니하우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타니와 아이린은 임시로 와이메아 감옥에 수감됩니다. 아이린 하라다의 딸은 아이린의 자매에게 보내졌습니다. 곧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린 하라다는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항의의 의미로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놓고 분석에 들어갔는데 니시카이치가 하라다 집에 있을 때 권총은 하윌라가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하라다가 무기를 가진 니시카이치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 하라다가 바로 반역행위를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일본계 주민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일본과 전쟁을 하는 중에 언제든지 미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1942년 2월에 공포된 이그제큐티브 오더 9066을 통한 약 12만 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강제 수용으로 이어지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런 대규모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와이에 워낙 일본계 인구가 많았고 이들을 전부 다른 곳에 수용하면
하와이 경제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타니 이시마츠는 다른 일본인들과 같이 수용되었다가 전쟁 종료 후 풀려났고 196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카우아이 섬에서 살다가 1970년에 사망합니다. 아이린 하라다는 31개월간 감옥에 있었는데 니하우 섬에서의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감 등에 대해 정부에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44년 6월에 석방됩니다. 아이린 하라다는 1990년대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니하우 섬 사건에 대해 특별히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린 하라다는 1996년에 91세로 사망했습니다. 베니카 나일레는 니하우 섬 사건에서의 공으로 1945년 8월에 당시 민간인에게 주는 가장 높은 훈장이었던 메달 포 메릿과 퍼플 하트를 받았습니다. 베니카 나일레는 1962년에 사망했습니다. 권총과 기밀 서류가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 하윌라 칼레와노도 아까 언급한 금전적 보상 이외에 메달 오브 프리덤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사람들 중 이후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바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잭 미즈하라고 생각되는데 이후 이탈리아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다 부상을 입기도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로스쿨에 진학해 이후 하와이주의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이어서 하와이주의 대법원 판사까지 지내다가 1986년에 사망했습니다. 잭 미즈하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라다 요시오는 잘못된 판단으로 12만 명의 자기 동포들이 전쟁 기간 동안 온갖 고역을 치르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미즈하와 매우 대비됩니다.